쇼. 정치 보복 운운하는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성명을 낸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자신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죠. 결국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싸움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레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용납 안 할 겁니다. 국민들 수준 높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데 이걸 마치 전현직 대통령 간의 싸움인 양 몰고 가는 그런 물타기 안 통할 거라는 점. 프레임 만들기를 멈추시라 조언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따로따로 성명을 낼 이때예요. 어깨동무하고 함께 성명을 낸 정치인들도 있죠. 바로 안철수, 유승민 대표. 어제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혼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약혼식을 먼저 한 셈이어서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잠시 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부터 연결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촛불혁명을 거부하는 반역이고 평화개혁 세력과 대결하려는 반민주적 시도입니다. 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제 공동 기자회견 갖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패한 보수와 위험한 진보, 양극단을 탈피하는 중도 정당 만들겠다 이런 선언한 건데요. 글쎄요, 통합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얼마나 이 통합당이 단단히 내부 정비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답 직접 듣겠습니다. 유승민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드디어 선언까지 왔네요. 예.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지난주까지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 신중한 입장이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저는 계속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통합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심하신 계기는 뭘까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신념, 의지 이런 것을 일단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 의지를 밝힌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의 의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예. 예. 근데 두 당의 정체성 차이가 사실은 국민의당 반대파 분들의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정체성 차이. 그 부분은 해결된 건가요? 그 부분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아직 정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정체성 차이도 있고 또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고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여전히 있지만 국민의당 안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과 또 저희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 또 합리적 중도가 합친 이 중도 보수 영역의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견제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라. 자유한국당은 좀 갈아치우라. 저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기대에 보수하는 부응하는 그런 이 대한 야당이라 그럴까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양극단, 아까 부패한 보수와 위험한 진보란 표현 쓰셨어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위험하게 생각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정당, 대한정당이 되겠다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두 당이 지금까지 안보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정체성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극복이 됐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안보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당 안에서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안보에 대한 입장이 저희들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안보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국민의당 안에 많습니다. 예. 어제 제가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공동선언한 데는 분명히 국가안보는 튼튼하게 한치도 빈틈없이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의 목표로 두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하시는 국민의당 의원님들 국민의당이 안보 문제에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은 같이 못 가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은 포기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 외교 안보나 어떤 정체성 관련해서 굳이 통합에 반대하시겠다면 그거는 그분들이 결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유 대표님. 지금 국민의당 반대파 의원이 한 15명 뭐 이 정도 보더라고요. 15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수가 지금 국민의당의 수 39명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가는 셈이 됩니다. 가장 적게 잡았을 때 바른정당 9석, 국민의당 20석 조금 넘는 숫자. 그러면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건가 두 당을 합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양당이 그렇게 합쳐지면 분명히 20대 국회에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수면 충분하다고 보고 의석수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당이 성공해서 국민들께서 저 정당은 믿음이 간다. 그렇게 지지를 하시게 되면 저는 민주당 뭐 이렇게 민주당으로 이탈을 하거나 또 자유한국당으로 이탈했던 그런 분들도 유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돌아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 분들도 지금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통합한다면 올 생각 있다는 분들? 자유한국당에 지금 바른정당에서 빠져나가셨죠.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장은 그런 그런 돌아온 그런 의사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지금 겉으로는 퇴행한 척하고 우리 통합신당에 대해서 여러 막말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방선거가 만약 끝나고 나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붕괴되고 소멸될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리더십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습니다. 아니 왜요? 홍준표 대표 계시잖아요. 리더.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이 건전한 보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분 리더로 안 보세요, 유승민 대표님? 형식적으로는 당 대표시죠. 그런데 그분의 리더십이 이 정말 국민들한테 희망이나 비전을 주느냐, 보수에 대해서 보수의 과거에 대해서 정말 이 반성하고 책임을 지느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결국은 지방선거 후에 자유한국당은 소멸할 것이다. 그럼 그 의원들 흡수해낼 그릇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통합당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럼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은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없습니까? 왜냐하면 박인숙 의원이 이틀 전에 기습 탈당했어요. 그거 유 대표님도 모르실 정도의 기습 탈당 아니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하다 말씀드렸고요.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러셨다고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은 지금 다져질 만큼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탈당은 없을 거라고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아니 근데 박인숙 의원 나갈 때도 모르셨던 거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게 움직이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박인숙 의원님은 사실은 오랫동안 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니 원희룡 지사도 고민하신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이에요. 제주도에 가서 원지사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원지사께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1대1 구도가 될 수 있느냐, 또 본인이 지방선거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굉장히 깊이 고민하시는 거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에 남아서 이 통합신당으로 같이 가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답은 못 들으셨어요? 확실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은 못 들으셨어요. 거기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러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원지사 그런 상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제명 문제가 남습니다. 뭐 이상돈 의원 같은 분 출당을 시켜달 반대파시죠. 통합 반대파. 출당을 시켜줘야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출당 좀 시켜달라 이러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출당시킬 마음이 없다는 입장.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바른정당 만들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현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요. 계시죠? 비례대표시죠. 예. 그분이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출당을 안 시켜줘서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이거는 저는 뭐 아직은 이 법적 통합이 안 됐으니까 안 대표님이나 국민의당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국민의당 안에서 통합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정치적인 어떤 합의, 정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른바 합의 이혼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달린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안 대표는 하여튼 나는 합의 이혼할 생각 없다. 제명시켜줄 생각 없다. 이 상태로 통합이 돼버리면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 대표도 한 당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소신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뭐 정치인은 뭐 정치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억지로 이렇게 한 집에 있어도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뭐 탈당이나 어떤 다른 당으로 입당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당을 하면 어떤 뜻과 같이 우리가 어떤 세상 만들 거냐, 어떤 정치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뜻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똘똘 뭉치는 게 그 정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군요. 보내주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 후에 다른 통합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뭐 자유한국당 소멸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소멸되기 전에라도 자유한국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이 중도 보수 이 정치권에서 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통합개혁신당의 성공과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미미하게 그렇게 존재하면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잘하면 저는 그런 변화의 에너지가 저희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때는 올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른정당 탈당하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갔던 분들 온다고 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는 뭐 그분들만 대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118석입니다 지금. 그 118석의 의석수는 정말 많은 의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석수에 비해서 내부의 어떤 결집 또 국민의 지지 이런 건 너무나 약한 상태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서 자유한국당을 갈아치우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분들하고 국민의당과도 접점이 있습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는 지지자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 신당의 어떤 정체성 이 부분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를 합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릇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쓰일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100석 뭐 이렇게 목표하세요? 지금 뭐 시작은 미미합니다만.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는 지금 통합신당으로 총력을 다하고 일단 국민의 어떤 중간평가 같은 걸 받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책임질 사람 당연히 책임질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뭐 정당이라는 게 지방선거 하나만 보고 지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총선 또 더 나아가서 대선 길게 보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얘기 지금 하셨어요. 지방선거 책임. 어제 기자회견에서 통합 후에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한다고 했는데 이거 질문 나왔을 때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난 백의종군 얘기할 생각은 없다.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그럼 6월 지방선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대표로서 끌고 가겠다. 이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바른정당의 대표로서 교육보수를 대표해서 예. 통합에 임하고 있고요. 예.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 대표로서 합리적 중도를 대표해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 지금 통합 노력의 대표입니다. 이 길이 지금 저희들 가는 길이 뭐 무슨 대단한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저희들이 신념을 갖고 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뭐 바위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그거 치우고 가야 성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대표라는 권력, 그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성공시키는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군요. 그게 지금 꽃길이 아닌데 뭐 권력 우는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직 그냥 가지고 책임지고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말로 백이종군 생각 없다. 뭐 제가 그 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제가 무슨 뭐 욕심을 부리고 제가 결정을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결정하지만 제가 그 책임을 피하고 뭐 통합만 되면 사라지고 그런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 가지고 계시네요.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유 대표님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뭐 굉장히 큰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상황?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밝히고 바로잡는 거 이거는 법원과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감정을 앞세우면 그게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 발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권력기관의 독립 개혁과 직결된 문제고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뭐 분노했다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면 국민들 대부분이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이드라인을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느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있었으면 밝히자 좋다. 다 밝히자. 다만 독립되고 공정한 검찰과 법원이 밝혀라.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그거를 문 대통령께서 하루 만에 뭐 경로했다, 모욕이다, 사법질서 부정이다.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싸움을 먼저 건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긴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한풀이 이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싸움을 걸어도 현직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감정을 앞세우면 저는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참으셔라 이 말씀이시군요. 인내하셔야 된다. 가만히 계시면 검찰과 법원이 수사하도록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방안 발표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해서 50%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네. 분노한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몰려가서 금감원장을 해임하라 이런 글들을 올린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시세 차익 남긴 금감원 직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가상화폐 안 하는데도 화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가상화폐 하는 사람만 화날 문제가 아니라 일이죠. 공무원이 관련 직원이 지금 이랬다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시세 차익을 발표 직전에 남겼다 이러니까 뭐 분노하는 여론이 있는 건 당연한데요. 이게 지금 확인된 사실이 어떤 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최정구 금융위원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던 중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감원 직원이 가상통화에 투자를 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 봤느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 최 위원장이 통보받아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커진 건데요. 이 해당 직원은
가상화폐를 매도한 시점이 작년 1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나오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그 이틀 후에 어떻게 됐죠?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죠. 가격이 폭락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도를 해서 1,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700만 원 넘게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0만 원 투자했는데 700만 원 넘게면은 정말 반이 넘네. 50%가 넘네요. 넘는 거죠. 수익률이. 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번 거 아니냐. 국민이 하면 투기고 공무원이 하면 투자냐. 뭐 이런 비난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팔아서 시세 차익 올린 금감원 직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뒷문 열어두고 문단속한 격이다입니다. 뒷문 열어놓고. 도둑들까 봐 아무리 꽁꽁 현관문 네. 단속하면 뭐합니까? 뒷문이 다 열려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냥 뒷문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지금 정부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 아무리 엄포성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뒷문 다 열려있잖아요. 그러네요. 작년 12월 13일 정부의 규제 방안 발표할 때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발표 몇 시간 전에 SNS에 대책 문건이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사진이 찍혀가지고. 나중에 관세청 직원이 이거 유출했다고 하는 맞아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발표 직전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 거뒀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 대책 발표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엄포 놓는 거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내부 단속입니다. 그러네요. 자기 문 잠궈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직원 외에 한두 명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한두 명밖에 없을까요? 훨씬 더 많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자기 문 단속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 못했을까요? 참, 이게 정부가 생각 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나이브한 거죠.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잠펀치에 KO 당한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권투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선수가 KO 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카운터 펀치 한 방 빵 맞고 급소에 맞아가지고 바로 팍 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잠펀치를 계속 맞아가지고 충격이 누적돼서 나중에 작은 펀치 하나 탁 맞고도 그냥 펄썩 주저앉는 경우예요. 이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지금 정부 모습 보면 계속 잠펀치 맞고 있는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의욕은 넘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대책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막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2030 세대 표 다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하겠다. 이것도 오락가락해서 맞아요. 젊은 층 학부모 표 다 떨어졌다는 소리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이 시세 차익 거뒀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계속 잠펀치 맞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잦은 실수, 잦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요.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둑도 무너지는 건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진다는 맞습니다. 거. 단속 잘해야 된다. 마지막 행간이요. 투자 실패 이유가 될 수는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그 투자자들이 그 가상화폐 가격이 고점 대비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 직원이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투자 실패 책임을 금감원 직원한테 막 다 돌리는 듯한 모습도 나와요. 분노를 왜 해요? 본인들이 투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 이거죠.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 있고. 그걸 이제 금감원 직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다 대놓고 지금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까지 규제 방안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거둬들일 때입니다. 정말 투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가 하루도 빠질 날이 없는 요즘입니다. 여러분한테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부은 금감원 직원 얘기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조금 전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스페셜 월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간 정두원, 월간 유인태 통합본인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냈죠. 지금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정두원 의원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던 분이 유인태 의원이죠. 이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가 넓은 시야로 이 상황 바라보고 싶습니다. 스페셜 월간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어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한 거 여러분 아세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 이제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나고요.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징역형을 삽니다. 최고 3년까지. 그리고 그 개는 안락사시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변상욱 대기자가 기자수첩에서 이 내용 다룹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가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월간 아무개. 오늘은요 좀 특별한 월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나 분노한다.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야를 좀 넓고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셜 월간 유인태 정두원 통합본. 통합본의 주인공 두 분 모셨어요. 유인태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통합본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파트너가? 저는 유인태 선배님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선배님. 사랑까지? 진짜로. 진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근데 저분은 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 유인태 의원님 답변하셔야겠어요. 네. 가깝고도 먼 사이죠. 가깝고도 먼 사이 애증관계 두 분. 예, 유인태 정두원 두 월간의 주인공들 오늘 모셨는데 원래도 그러니까 친분이 좀 있으신 거죠? 예,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럼 학창 시절부터 아시던가요? 아유, 차이는 많이 나죠. 네. 대선배님이시죠. 뭐 애들하고 어떻게? 저도 이제 6학년이거든요. 두 분이 한 10살 가까이 차이는 나시지만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두 분이 친구 같기도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페셜 월간 통합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이제 MB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시고 유인태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니까 누구보다 또 노정부를 잘 아는 분이시고 지금 이 돌아가는 판을 누구보다 잘 읽어줄 두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월간을 좀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우선 그제 MB의 갑작스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분 먼저? 네. 정 의원님? MB답지 않게 되게 긴장하셨더라고요. 긴장한 겁니까? 네, 그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떨고 계시더라고요. 떨기까지요? 예, 근데요. 예. 검찰이 눈앞에 있을 때 천하의 장사도 떱니다.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천하의 장사도. 물론 우리 유인태 선배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천하태평이라서. 유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때도 졸고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떠는 거 처음 보셨어요? 예. 떨고 결국 눈앞에 왔다는 걸 지금 본인도 느끼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게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김희중 실장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위기감을 팍 느낀 거죠. 자, 거기까지 김희중 실장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여쭙겠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MB 기자회견? 안타까웠어요. 전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좀 국격이랄까 예. 또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좀 커밍아웃을 해라. 뭐 그러니까, 커밍아웃 자백해라.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실직고죠. 뭐 다스는 여차여차했는데 뭐 이렇게 그 당시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이랬다. 참 그동안 뭐 이렇게 좀 국민에게 거짓 털어놔라. 좀 탁 털고. 예.
그게 본인도 마지막 그 명예를 찾는 길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이 다 뭐 한 분은 29만 원밖에 없는 분하고 뭐 감옥에 있고 뭐 이렇잖아요. 또 살아계신 분 네 분인데 한 분은 병석에 계시지만 또 이 양반마저 저렇게 끝까지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 국민도 조금은 덜 참담해지지 않겠냐. 저는 사실 그걸 좀 기대했는데 뭐 저렇게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까지 그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이 정치 투쟁을 해보려고. 그거 당황해서 그랬다고 보세요? 당황했죠. 당황해서 이 상황에 대해 당황해서. 당황했죠. 이젠 뭐 어디 피할 길이 없는 이제 다 드러나게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두 분 다 지금 평이 비슷하시네요. 떨고 있더라. 당황한 것 같더라. 눈앞에까지 검찰 수사가 왔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다라는 총평은 그 부분. 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이냐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사실은 이 다스 누구 겁니까? 뭘 어떻게 된 겁니까? 4대강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 물어왔는데 가만히 있던 그분이 왜 지금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을까?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운영 거기까지 왔다가 이제 다스로 왔거든요. 근데 사실 국정원 댓글이나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은 좀 뭐가 진전이 없어요. 애매해요. 다스는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국정원 특활비는 이건 이제 정부에서도 여권에서도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왔는지 하여간 이거를 딱 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또 얘기하지만 김희중의 등장으로 김희중이 저기 같이 3명이서 들어갔잖아요. 누구 들어갔죠 그때? 저 김백준. 또 비서관 한 명 더 있죠. 김진모. 이번에 조사받으러 들어간 사람들. 두 사람은 영장을 쳤는데 김희중은 영장을 안 쳤어요. 그냥 나왔어요. 이걸 보고 이제 놀래버린 겁니다. 왜요? 뭔가 얘기가 좀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차린 거죠. 검찰에 협조하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김희중 실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의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MB와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MB의 그림자고 분신이고 걸어다니는 일정표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일정표? 늘 옆에 있으면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또 어디 일정 구체적인 거 다 만들어서 안내하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심지어는 MB가 김중한테 돈을 타다 쓰는 형편이죠. 그거는 15년 된 거죠. 그러니까 지갑까지 다 관리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15년 전부터. 15년 전이면 그러면 의원 시절에 6급 비서관부터 시작한 거예요. 찰싹부터 다녔던 그림자.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분신이라고 할 정도. 아니 그런 분신이 왜 돌아섰느냐 지금 이건데 무슨 그 옷고 치르고 또 부인 상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축은행 사건 원래 굉장히 맑고 담백하고 정말 깨끗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사건에 이제 실수를 했죠.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1년 3개월 형을 받고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질구질하게 안 구는 친구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MB가 이제 사면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한 거죠. 빨리 이제 종결 지으려고. 항소하면 사면 안 되니까. MB 재임 기간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MB 재임 기간에 누가 사면됐냐면 천신일 또 최시중 두 분이 사면됐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MB 이제 친구이고 멘토이고 이런 분들인데 자기는 쏙 뺐어요. 천신일 최시중은 왜 사면을 했냐. 이 사람들은 좀 두려워서 사면했을 거예요. 딴 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김희중은 너는 뭐 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이제 무시한 겁니다. 내 비서 말하자면 내 뭐 졸개 부하 같은 네가 뭘 하겠어. 그리고 뭐 이런. 또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착한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출소 2개월 놔두고 부인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학고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좀 희한했어요. 부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을 치르는데 그야말로 분신 같던 부하의 부인이 그런 상을 당했는데 그것도 뭐 이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굉장히 안 좋은 상을 당했는데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조화가 하나 안 왔다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돈 받아서 저 형을 사는 놈이니까 내가 그 근처에 가기가 나 싫다. 얼씬도 안 하겠다. 내 이미지 안 좋으니까. 예. 와, 거기서 틀어진 거군요. 결정적으로. 굉장히 옹졸한 거죠. 예,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희중 실장이 얼마나? 오히려 저희들도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저희보다 저 개인 비서가 더 잘합니다. 묻고 물어봅니다. 어저께 난 누구 만났지? 어저께 뭐 먹었지? 그렇죠 형님. 그러니까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비서는 그렇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아니 그 이제 전부 정치인들 뭐 사고 나는 거 보면 수행 비서 뭐 여기에서 기사들 뭐 이래가지고 터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가장 믿는 사람이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뭐 부인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부인이야 가끔 만나잖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예.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가장 잘하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어디까지 이 사람이 입을 열겠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MB에게는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 말할까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보배를 이제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능력이 달려 있는 거죠. 어디까지 말할까 하는 부분에서 말이죠. 지금 김윤옥 여사의 명품 쇼핑 얘기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한 건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김희중 실장이 들어가서 그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제2부속실장,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를 담당하는 비서 제2부속실장한테 내가 건넸다. 1억 원을. 그거를 명품 쇼핑할 때 썼다더라.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박홍근 의원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되면 특활비가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건 좀 뭐 근거 없는 것 같고 너무 나간 것 같고. 너무 나간 겁니까? 예, 그보다 더 할 수는 있죠.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모르지만은. 더 할 수도 있다? 네. 영부인 명품 쇼핑 정도가 아니다? 그보다는 더 큰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특활비 사용처. 네, 저도 근거가 없어서 말은 못하는데 하여간 저는 그런 좀 심정이 드네요. 심증이 드네요. 개인 의견이니까요. 이거는 어차피 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견이니까 어느 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더 큰 거라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 MB가 대통령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헤쳐나왔죠. 근데 그게 후유증이 대통령 후까지 갑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필요해요. 그게 특활비로 쓰였을 가능성. 지금 한 3번 정도의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그냥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뭡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부에서만 아는 거예요? 저 목을 매십시오. 제가 얘기하나. 그 정도? 네, 그 정도 일입니까? 얘기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큰 발언하셨어요, 정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근데 하여간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기간, 선거 기간, 요때 벌어진 3가지 일. 이것이 대통령 후에도 뭔가 막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에 이 특활비가 쓰였을 가능성. 그러면 김윤옥 여사 무슨 명품 쇼핑 이거는 될 것도 아니다. 그분들은 또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공금 가지고 특활비 쓰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MB 측 인사들이 다 나서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김두 전 홍보수석,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죠.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정부는 유리알처럼 깨끗하냐? 개띠해 이전 투구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제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이게 뜨거운 화제가 됐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셨잖아요. 수석하셨잖아요. 노무현 정부 유리알처럼 투명합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뭐 김두 수석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지만은 뭐 의리를 지켜야 되겠죠. 이제 저 이명박 대통령한테. 근데 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검찰은 예. 이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이 거기에다가 부당한 지시나 지금 뭐 정치 보복에다 압력을 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령 한 예를 들면 대선 자금 수사 때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자기가 좀 차별을 받고 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어떤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뭐 1억 이하는 불구속이다. 라든가. 근데 그때 기준이 그쪽은 억이 넘어야 뭐 몇 억이 돼야 했고. 그쪽은 좀 저 느슨하게 하고. 이쪽은 몇 천만 되고. 그런가 하면 근데 검찰로서는 이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액수로 원래 액수로 그거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데 양쪽에 머릿수를 맞추려고 해서 상당히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특권을 누리던 조직은 이런 정권한테 대해서 좀 우호적이질 않아요. 우선 검찰 자체가. 노정부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뭐 지금 이 정부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저 뭐 사법개혁안 낸 데서도 지금 검찰은 속으로 불만이 팽배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뭐 이렇게 약점이 잡힌 걸 그 덮고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깨끗했다기보다 그 털려고 했으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다 털었을 거다. 다 털었고 이미 저 노무현 정부 때도 거기 있던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라고 뭐죠. 그럼 특활비는 어때요? 특활비도 그래요? 그러니까 특활비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특활비 쓴 거조차.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말고 청와대에서 왜 써도 되는 그 특활비도 다 이게 기록해서 기록관에 지금 다 남아 있고요. 뭐 제가 1년 동안 누구하고 그 받은 돈 쓴 것까지 전 수석들 비서관들. 비서관까지요? 비서관도 한 100만 원 나와요. 특활비가. 다 기록했어요. 그걸 다 기록하자고 대통령이 우리 다.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원래 법적으로는 특활비라는 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총무 비서관한테 돈을 받으면 그걸 내야 돼요. 제출을 하게 했어요. 총무 비서관실로. 그래서 그 정상문 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기록관으로 넘어갔냐 그랬더니 넘어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유리알처럼 노정부는 투명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다. 그 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있고 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리 뭐 여러 사람들 왜 감옥하고 했어요. 그 정권. 그러면요. 그러면 유 의원님 어제 뭐 김도 수석 비롯해서 이전 투구 해보자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한풀이하는 거냐라는 얘기 듣고는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전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 금도를 넘었다고 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도원 의원 잘 알지만 이명박 대통령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상당히 정치적 빚이 있어요. 빚이 어떤 빚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서울시장에서 대통령 됐는데 제일 큰 업적이 청계천하고 중앙차로 아니에요? 버스 중앙차로. 그렇죠. 그 두 개 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그 시장하고 경선을 했던 민주당 후보가 그때 김민석 전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그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을 때 김민석 후보는 반대를 했어요.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명박 시장 보자고 그래서 청계천 좀 도와달라고. 뭐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 계실 때 유 의원. 저 청와대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유수석은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 그 썩은 물 흐르는 것보다는 이명박 시장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하더니 다음날 국무회의에 이명박 시장을 불러서 국무회의에서 이 청계천 서울시가 하는 것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도와줘라. 이명박 시장이 국무회의 끝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고 준공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불러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이 청계천 준공 못했다. 그건 뭐 이명박 시장이 당시에 직접 한 얘기거든요. 그 중앙차로도 그렇고 사실 그 두 업적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잘 알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도움 때문에 이렇게 그 업적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잘 아는데. 심지어 이제 저기 봉화로 내려가실 때 퇴임하고
이 양반이 뭐 계속 구상이 있었잖아요. 책도 있었죠. 쓰고 뭘 하려고. 예. 그럼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때 기록을 예. 기록관에 와서는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봉화에서 그 멀리 기록관까지 올 수 없으니 거기에서 좀 내가 열람을 그렇죠. 집에서 좀 하게 해달라. 예. 구두로는 저기 그 이명박 당선자하고 얘기할 때 예.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고발까지 하잖아요. 그것조차 야박하게 못하게 야박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이번에 기록원 TF에서 예. 그것도 위에서 고발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 그렇죠. 자료까지 요새 그걸 보면 참 그래도 그렇게 좀 신세를 진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 나에게 한풀이 하느냐라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금 분노한다. 예, 꼭지가 좀 꼭지가 좀 돌았다고 봐야죠. 근데 정치적 빚은 더욱 딴 데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덕분에 예. 아주 쉽게 당선된 겁니다. 그게 정치적 빚이고. 마지막에 인기가 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전 투구 한다 그랬는데 이전 투구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총 든 사람하고 핵미사일 든 사람은 무슨 이전 투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총 든 게 현직하고 전직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속절없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치보복을 당했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한 정치보복에 대한 정치보복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투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굉장히 다른 정권에 비해서 투명하다고 봐요. 예, 노정권. 근데 여러 가지 뒤질 필요도 없이 급소를 찔러버렸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거 말씀하세요? 박연차를 동원해가지고. 그때 왜 그런 일을 벌였냐면 이제 섣불시에 소위 말해서 그냥 광우병 사태 났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한 겁니다. 지지율 폭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저 패드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국정을 향하기 어렵겠구나. 5년 내내 그렇게 어렵겠구나. 판단하고 이제 그 한상률 국세청장 꼬미에 넘어가가지고 박연차 수사를 통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중으로 모은 거죠. 지금 그 비극이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이전 투구는 이건 될 일도 아니다라고. 아니 그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될 게 아니다. 그 정치보복 운운하는 데 대해 나는 분노한다라고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 성명 저는 그거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전날까지도 청와대 반응은 뭐였냐면 노코멘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는 노코멘트다라고 했던 것이 하루 만에 뒤집혀서 분노한다. 분노라는 단어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 의원님?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싸움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칼을 든 강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때는 분노한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뭘 분노까지 하고 그럽니까? 유 의원님 오죽하면 분노가 나왔을까라는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차분하게 대응했던 분인데 지금 분노라는 단어를 전 쓰는 걸 보면서 의외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막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글쎄요. 원래 상당히 절제하고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데 아마 어제 그 성명에서는 뭐 좀 이해는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성명? 그 반응이 이해는 가지만은 지금 거긴 힘이 있는 데고 아까 정 의원 얘기대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이란 말이죠. 꼭 저런 반응을 이해는 가면서도 꼭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뭐 생각은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 눈에는 그 분노했다는 게 결국 표적 청산을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단어가 좀 참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진짜 이럴 거야, 이제 확실하게 해줘. 뭐 이제 속된 말로 그런 거죠.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검찰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사가 어디로 갈까? 이 부분인데, 정 의원님. 정말로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까요? 쓰죠. 왜냐하면 정권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섭니까? 그렇죠. 뭐 검찰이 왜 있어요? 불법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걸 조사를 안 하고 검찰이 덮을 권한이 없잖아요. 직무유기할 수 없잖아요. 오라고 하면 가긴 갈까요? 가겠죠. 갑니까? 가죠. 갈 수밖에 없나요? 그건 확실하다. 그러면 또 하나. 김희중 실장처럼 추가로 진술할 사람. 말하자면은 이제 뭐 나는 이제는 진실을 찾겠다 해서 등 돌리고
진술할 사람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정 지금 의원님? 특활비 수사가 이제 여러 군데로 번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민간인 사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민간인. 그러니까 MB 정부 때 벌어졌던 민간인 사찰. 김진모가 받았던 돈이 이제 그 당시 민간인 사찰 벌어지고 네. 재판 벌어질 때 무마용으로 이제 많이 쓰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뭐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대줬다는 얘기인데 뭐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민간인 사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다 민간인 사찰을 덮었거든요. MB 정부에서. 예, 예. 뭐 호텔에서 불러다 조사하고 컴퓨터는 다 디가중시키고 그런 수는 엉터리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다시 하다 보면 이제 그 당시 뭐 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장관이나 예. 뭐 이용호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압박을 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데 그게 예.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대상이 됐던 게 정도원 전 제가 의원 1차 아니에요? 대상이었죠. 1차 민간인 사찰 받으신 그러니까 분이죠. 그거는 뭐냐면 MB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은 뭐 분야를 막론하고 지고화를 막론하고 사찰한다. 이게 예. 저 민간 사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분개하는데 이거는 뭐 그거에 한 10배에 해당되는 블랙리스트죠. 될 것도 아니다. 예. 거기가 한번 터지면. 뭐 미행하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요. 특활비 지금 특활비로 이렇게 됐는데 특활비 다음은 민간인 사찰이군요. 그렇게 되죠.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지금 실제로 그 최종석 예. 뭐 전 행정관이 뭐 가서 조사받고 나왔다고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최종석은? 그 저 민간인 사찰 담당했던 청와대 행정관이죠. 담당자. 그럼 그 사람들 권재진, 이영호, 최종석 이런 사람들이 입 열기 시작하면 김희중 실장급의 뭔가 터질 수 있다. 뭐 그급은 아니지만은 예.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핵이죠. 핵폭탄이죠. 핵폭탄이 그다음 네. 핵폭탄 민간인 네. 사찰이 될 거다. 네. 아이 그 끔찍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그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악당들이 그러니까 영포 출신 영포 라인들이 모여가지고 예. 정권을 호위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온갖 온 사회를 상대로 사찰을 했는데 또 그들이 벌인 짓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이권 청탁, 인사 청탁을 하다가 안 들으면 또 그 사람을 상대로 사찰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기업에 이 사람 하나 꽂아줘 했는데 거기서 안 꽂아주면은 그 공기업 사람들 막 사찰해요? 네, 사장들? 미행해가지고 비리케해가지고 쫓아내고 이제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게 국정농단이죠.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는 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군요. 아, 오늘 뭐 경천 동지할 얘기들을 여러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 경천 동지 세 가지요.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죽기 전에 얘기할 테니까 그때 저 병실로 꼭 오세요. 아니 저는 말이죠. 지금 김희중 실장 얘기를 정두원 전 의원이 하셨는데 김희중 실장 말고 정두원 전 의원이 입 열기 시작하시면 지금 이거 죽기 전에 나 말 못한다 할 그 얘기들 하기 시작하시면 이거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저 아름다운 얘기면 좋은데 아름답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해롭습니다.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네 뭐 배신자, 폭로자 이런 얘기 붙이는 거 정말 싫은데. 알겠습니다. 경천 동지 세 가지는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이 다음 핵폭탄이 될 것이다. 유 의원님 이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어제 검찰총장도 뭐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원칙대로 하겠죠. 네. 드러난 걸 뭐 어떻게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하겠죠. 그럼 MB 측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이럴 때? 예? 카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그야말로 저기 커밍아웃 해서 털어라 다. 다 터는 이제 게 털어라. 털고 용서를 구해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좀 명예를 찾는 길이 아니냐. 그러고 국민을 덜 참담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MB 측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일종의 여론전일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보수층의 뭐 결집을 이제 꾀하겠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게 예. 착각이란 얘기예요. 이미 MB를 지지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예. 태극기 세력이라도 있지 예. MB는 그것도 없습니다. 태극기도 없다. 예, MB는. 외로운 존재인데 뭐 어디다 대고 여론 조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MB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정 의원님 없다. 없죠. 아주 그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이제 그거는 아무 그 사람들한테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영향도 못 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전 해봤자 사람 모이지도 않고. 네, 착각한다니까요. 착각하고 네, 있는 이미 것이다. 다 지나간 일이 됐고 죽음으로써 다 덮여지고 용서받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부활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죽음으로써 부활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거꾸로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 청와대 쪽이랑 연락 자주 하시잖아요. 자주 하네요. 계시는 분들하고 거기 분위기 지금 어떻대요? 처음에 조심스러워서 예. 그 이명박 대통령 그 뭐 성명에 대해서 예. 반응이 없었더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하면서 이제 저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 노코멘트 하자 이거였는데. 아니 근데 노코멘트 하자가 아니라 다들 그냥 이심전심으로 예. 이게 조심스러운데 괜히 우리가 여기 코멘트 하기에 조심스러우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저런 그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데 대응을 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급수가. 그럼 문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은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겠다. 그게 그러니까 강자가 예. 가만히 있어야지. 강자가 약자가 덤비는데 거기 대응하면 다 같이 급이 강자가 아니라 같은 급이 돼버리죠. 그 급이 돼버린다. 예. 그럼 MB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던지는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저는 그분이 다스에 대해서 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결정을 먼저 내리고 이제 그 다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스 그게 8조 되는 돈이 재산이거든요. 8조입니까? 8조 가치가 있죠. 크네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생명보다 소중할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결정부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 할 게 그거죠. 딴 거보다. 그것부터 털어라. 그러니까 명예를 찾을 거냐, 예. 그 부를 끝까지 그렇게 지킬 거냐, 그거죠. 그 마음 결정부터. 근데 그게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라고요. 그건 다 결국은 다 나올 거고 예. 또 알만한 사람 다 전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다스가 누구 거라는 걸. 그걸 가지고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 마지막까지 가리려고 하다가 본인만 더 추한 모습으로 또 우리 국민들 더 참담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그 명예를 찾으시라. 그날 MB가 기자회견하는 날 엄청 기침을 많이 했어요. 아니, 원래 기관지는 안 좋으신데 그날 유독 이제 기침을 많이 내면 긴장했다는 얘기죠. 긴장했다는 얘기. 앞으로 수사도 많이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누구실까 봐. 아니 워낙 또 건강은 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타고나신 분이에요.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그 기침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월간 정두원, 월간 유인태 통합법 마련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 함께. 네, 형님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긴장하셨어요? 네, 형님. 괜히 쫄아가지고. 형님은 어떠셨어요? 유인태 의원님. 앞으로 따로 부르세요. 두 분의 미팅은 이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아닙니다. 듣는 분들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예, 저희가 가끔가다 통합본 한 번씩 마련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따로따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태, 월간 정두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강노아님, 오늘 월간 충격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오네요. 역대급 핵폭탄 같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정두원, 유인태 이 두 분은요 조곤조곤 저 옆에 있는데도 잘 안 들릴 만큼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듣다 보면 핵폭탄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예, 서효수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을 듣는데 최순실 씨가 검찰 출두하면서 소리 지르던 그 모습, 민주주의 검찰은 다 죽었다, 뭐 이게 떠올랐다 이런 말씀하셨고, 허금선님 판도라 상자가 완전히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된다 그러셨어요. 김미연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많은 돈으로 지금 뭐 김인홍 여사 명품 얘기 나오는데 그 사실이라면 그것만 샀을까요?
정두원 의원이 얘기한 경천동지 할 일이 진짜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그 경천동지가 뭘까? 경천동지. 예. 윤영보님. 정두원 형님. 마티즈 절대 타지 마세요. 왜요? 윤영보님. 예, 마티 이런 이야기들. 신변 걱정된다. 권웅님. 김희중 씨 신변 걱정됩니다. 경호를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까? 이러셨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희중 씨는 지금 경호에 들어갔답니다. 예, 붙어 있다는 얘기를 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에 초대하고 싶어 전화를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만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프입니다. 예, 그래서 김희중 씨 이야기는 정두원 의원 통해서 전 의원 통해서 저희가 들은 겁니다. 신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전 투구라는 얘기를 김두우 수석이 했어요.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전 투구가 김두우 기자가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아이고 김 기자 참. 기자 출신이시죠, 그거. 오늘은 경천동지가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를 것 같아요. 경천동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1987년 영화가 요새 유행이지만 예. 그 무렵에 필리핀에도 민주화 투쟁이 있어가지고 마르코스 장기 독재 예. 대통령을 쫓아냈죠. 예. 그 시민들이 그 궁에 들어갔을 때 그 부인이 쓰던 그 방과 룸들에서 쏟아져 나온 어마어마한 명품들을 보면서 야 이거면 국민이 굶주리지 않아도 될 뻔했다. 이거 팔아도. 네, 그때가 경천동지였는데 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보면 야 대통령과 가까운 어릴 적 친구 같은 사이였다고 하면 저 정도인데 부인이라면 도대체 맘먹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힘이 센 걸까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아무튼 문제는 김희중 씨의 말이 맞아요. 더는 못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예,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는 딸을 불러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더 이상은 못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진실을 밝힌다라는 문자를 정두원 의원한테 보냈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뭐 진실은 밝혀집니다. 예. 김희중 씨가 입을 열든 누가 입을 열든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경천동지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놀랄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다 밝혔는데도 아유 이거야? 라는 게 돼야 사실은 덜 씁쓸한 건데 참 그렇습니다.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나라의 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맹견 아니면 일반 반려견. 이전 투구 얘기하다가 또 오늘 개요. 예. 이제는 관리 대상견이라는 종류가 새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관리 대상견이 뭡니까? 맹견은 아닌데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다치게 한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부터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맹견이 아닌데도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힌 사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맹견은 관리 대상견인데 맹견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사람 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그 개 어깨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이면은 맹견. 그렇죠. 관리 대상견. 관리 대상견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갖다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덩치가 커도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면서 피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예. 작아도 사나운 개도 있고. 그 플란다스의 개 저는 갑자기 생각나. 되게 그렇죠. 큰데 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될 걸 예상했는지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농식품부가 내놓은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한다. 이것도 있어요. 목줄 외출할 때 목줄 길이 2m. 근데 이것도 목줄을 어느 정도 늘려주고 개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나워지지 않는데 목을 바싹 조여갖고 계속 끌고 다니면 오히려 개는 스트레스를 받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마개를 씌워야 된단 말이죠. 걸핏하면. 그러면 입마개를 씌우면 개는 아시다시피 땀샘이 없어서 혓바닥으로 열을 배출해야 되는데 입마개를 계속 씌워놓으면 이것도 역시 개한테 승질 사나워지라고 재촉하는 같은. 그래서 개들이 더운 날 헥헥거리는 거예요? 헥헥거리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사고 발생하면 당연히 주인은 형사처벌한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 조치할 수 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은 바로 안락사로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계획들을 내놨죠. 어제 이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이것도 약하다. 더 세게 해라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네.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반발이 또 상당했어요. 네. 사고가 난 개에 대해서는 엄히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전 과정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개는 개가 나쁜 개여서가 아니라 관리 상태. 사육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개별적인 개의 특성에 합쳐져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식품부가 한 것처럼 덩치가 크니까 위험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관리 방식 자체가 목줄을 짧게 해. 입막에 채워버려. 사고 나면 과태료 물려. 주인은 무조건 처벌해버려. 그래도 안 되면 안락사 시켜버려. 철저히 사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확 지워버리는 방식이란 말이죠. 당연히 개와 개 주인한테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철저히 그렇게 나아가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진국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 자유롭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죠. 맹견을 키우려면 시작부터 허가제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맹견 소유자가 과연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되느냐부터 따집니다. 그것부터 검사해요?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프랑스, 뉴질랜드는 사육 면허제가 있어서 견주가 개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 환경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실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맹견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몇 달마다 한 번씩 와서 행동평가를 받습니다. 아, 이거 마을에 살아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정도 검증을 받는 거죠. 맹견은 그만큼 위험한 거죠. 영국도 도사, 피플테리어 등 몇 종의 맹견은 특별 통제견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인증을 받고 등록 카드를 받아야만 되고요. 그리고 중성화를 시킵니다.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공공 장소에서는 목줄 입마개를 반드시 맹견일 경우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맹견을 일반 가정에서 못 키우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맹견이면 아예 수입과 번식을 확실하게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인데 독일 안으로 수입해 갖고 올 수 없습니다. 맹견은 번식 금지고요. 그래서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맹견은 꼭 필요한 경우는 보안 감시견, 인명 구조견. 그러면 독일은 아예 특수 목적으로 쓰는 맹견 외에는 키우지 말아라 금지. 선진국도 다 모양이 키우도록 해놓고 나중에 사후에 뭐 책임무는 그게 아니라 아예 금지. 키우게 하려면 철저하게 법원이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등록 허가증을 내주고 주기적으로 계속 안전한지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맹견을 데려오지 마라 하든지 뭐 이런 종류가 다른 거죠. 맹견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물어버리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는 처리하기 전에 사고를 낸 개의 행동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개에게 충분한 변호를 보장합니다. 법원 심리에서 개에게 피해를 입거나 두려움으로 저 개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증명해야 됩니다. 증거를 모아서. 그런 거고요. 법원은 듣고 보니까 위험한 개 같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켜서 다시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명할 수도 있고 절차가 까다로운데 개 주인이 너무한다고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개가 억울할 경우 있습니다. 개가 억울할 경우? 혹시 물린 사람이 개 주인을 때리려고 했다거나 이거는 뭐 개 본능이죠. 그렇죠. 주인 방어는. 그 개가 이미 주인 곁을 뱅뱅뱅 돌면서 확보한 영역이 있는데 피해가면 될 것을 계속 그 안으로 들어와 갖고 개를 갖다가 자꾸 째린다든가 또는 예전에 그 개를 때린 적이 한 번 있다든가 이러면 개는 벌써 알고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가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를 변호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럼 개에 대한 변호는 누가 해요? 변호사가 해요? 해야죠.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죠. 그래요. 근데 집에 데려올 때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사람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원 바이트 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 바이트 룰? 그 개가 이전에 누구를 해친 적이 전혀 없었고 공격성을 전혀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라는 걸 주인이 증명하면 주인이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예측하기 참 어려웠던 상황이구나. 그래서 주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한 번은 봐주는 거예요. 초범은 봐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나 이때도 주인은 목줄 착용도 했었고 계속 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개 동작을 놓쳤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개를 저기다 버려두고 딴짓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안 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헌법과 법이 달라서 복잡합니다마는 결국
사람을 문 개도 때로는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반영돼 있는 거죠. 굉장히 세심한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네, 잡혀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개에게 더 자유 주담 이 차원이 아니라 조금 거친 거칠죠. 관리 체계가 아니냐는 지적하시는 거고. 개가 문제가 있냐 없냐로만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개 주인의 자격과 훈련 교육 과정과 양육 과정 그리고 예. 개에 대한 관리 수준의 적절성을 일단 살피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개가 변호받을 권리도 보장해 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참 뜨거운 주제입니다. 7890님. 변상욱 대기자. 개 키우시는군요. 개 편을 든다고 이분은 생각하셨나 봐요. 키우세요? 그렇죠. 아니 전혀 안 전혀 안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뭘 또 이렇게 전혀 안 키우신다고. 반면에 이거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는 분 계세요. 박성근님 면허제 좋네요. 특히 허가제 적극 찬성합니다. 개보다 개주인이 더 문제예요라고 하시면서 하셨고 6036님 개는 관리자가 100% 책임 묻는 게 맞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 문제가 사회 문제 됐습니다. 예. 개띠해입니다. 특히 이전 투구 말고 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생각해봐야겠어요. 말씀만 첨부한다면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동물권이라고 하는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는 사람의 인권도 훨씬 더 보장받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거라는 좋은 말씀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